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하나, 둘, 셋.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곳, 그래서 맛집도 많은 이 길은 어딜까요?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한림 해안로입니다. 한림하면 유명한 것들이 있죠. 바로 저 자연국도 한림 출신이고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해수욕장과 비양도가 펼쳐진 한림항.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리포터님, 형욱 리포터님. 네. 오늘 어떤 길 소개해 주실지 말씀해 주셔야죠. 오늘 내가 좀 약간 좀 빠져 있었네. 여기가 또 내 고향 한림 아닙니까? 한림 해안로는 서쪽에서 가장 큰 항구인 한림항을 끼고 있는데요. 덕분에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공수할 수 있어 재료 좋고 솜씨 좋은 맛집들이 즐비하답니다. 그러면 또 무엇보다도 내가 또 먹방 좌선생이니까 내가 또 한림의 먹을거리, 또 수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먹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내 세상이야. 먹으러 가기 전에 좌선생이 추천하는 한림의 체험 프로그램.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제주도 농수축 유통의 1번지, 여기는 한림입니다. 오늘은 이 풍부한 수산 자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먹으러 가기 전에 독특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름하여 대우 낚시 체험. 대우란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연안용 어선으로 자리돔 등의 생선을 잡던 제주의 전통배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대식으로 재현한 대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뭘 잡을 수 있나요? 어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물고기. 그리고 걔네를 사냥하는 큰 물고기들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사냥을 해야겠는데, 여기 보면 우리 뭐 문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문어도 잡혀요? 운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잡혀요. 운이 없는 애들. 눈먼 애들이. 눈먼 애들. 오늘 좀 눈먼 애들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뭘 잡아볼까요? 자, 기본 미끼 새우 쓸 거고요. 새우는 꼬리 끝에서부터 해서 정성스레 바늘이 안 보이도록, 네, 바늘이 안 보이도록 말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우셨다가 네, 한 번에 내리시는데 이 끝을 잘 보셔야 된다. 이 끝이 흔들리는 때 빠르게 챔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쭉 내리셨다가 낚싯대 끝을 보시고 손에 뭔가 느낌 오면 딱 이렇게 짧게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실패했어요. 끝났어요. 바로 반응이 오는데요? 네, 내려가자마자 타타타탁 하는데? 3초 안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특방어를 잡아야 되는데, 이 방어 잡기에는 이 대가 좀 약간 부실할 것 같은데 좀 큰 거. 이제 어린 물고기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잿방어가 사냥하러 와요. 네. 근데 잿방어가 잡혀도 바늘이 부러지면 부러지지 낚싯대가 꺾어지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잿방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뚝 눌러서 끊어주셔야 돼요. 저 끝에. 더 깊이 내리셔야 되세요. 설마 지금 먹힌 건 아니겠죠? 네. 하나, 둘, 셋 세고 없으면 끝난 거죠. 야, 진짜 없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금방 뭔가 치고 갔는데요. 뭐지? 뭐지? 얘네들이 되게 똑똑해. 금방 가져가. 자. 하나, 둘, 셋. 설마. 됐다! 잡았다! 야, 진짜 3초 만에 잡았어. 야, 근데 이건 너무 큰데요? 입도 아니고. 얘야. 너 누구니? 어머. 제주에서 각재기라 그러죠. 각재기. 우리 각재기국 엄청 좋아하는데 생동감 넘쳐. 첫 수확이었습니다. 야, 요 낚싯대 끝을 봐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넣을게요. 자, 끝을 봐주세요. 뭔가 투둑하게 느껴나면 빨리 치시는 거예요. 잡아채야 돼요. 잡았어! 자! 고생이! 제주도 고생이! 야, 이거. 자! 하나, 둘, 셋! 자! 지렁이구만. 얘네들이 지렁이를 좋아해서.
전갱이. 이렇게 제가 손맛을 익히며 낚시에 열중하고 있을 때 선장님도 옆에서 함께 세월을 낚고 계시더라고요. 아, 선장님이라고 그 물고기 다 잡아버리면 뭐 이 세상에 물고기들 다 씨가 마르지. 안 그랬어? 맞잖아요. 쓸쓸하게 저렇게 잡고 계십니다. 자, 방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엔 대박나고 우리 제주도민들 다 잘 살고 우리 한국 국민들 다 잘 살라고. 자, 우리 용왕님께 빌면서 자, 가세요. 아, 이것도 정말 교육이죠. 비록 어린 물고기들이었지만 한림바다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낚시도 해봤겠다. 이제는 맛있는 걸 먹어야 하는데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다면 고민 없이 다양한 한림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곳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주된 메뉴 한상 차림이 있다고 해서 네, 찾아왔는데 야, 이거 싱싱한 갈치. 임금님 그 수라상 필요 없네. 먹어봐봐. 아이고, 이제 먹어봐봐.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서 몰라. 참, 아이고. 아니, 나 어릴 때는 이게 그 갈치 그 뼈가 많아가지고 그 발라먹기 싫어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아이고 참말로. 참말로. 아이고 못 살게요. 아, 옆에. 이거 영 떼놓고 떼동. 싱해요. 구이도 먹어봐봐. 얼마나 큰큰한 갈. 사장님. 뭐 밥도 줘. 아니 지금 이게 먹고만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하고 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한림에 이 수산물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또 한상 차림을 또 하게 또 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관광 손님들이 오시면 그래도 한 가지만 딱 먹는 것보다 그래도 조림도 먹고 좀 갈치도 구워서 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상 차림에서 저렴하게 그냥 안 비싸게 그냥 해야지 하고 내가 이거는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거. 조림이면 조림, 구이면 구이, 기왕이면 다 맛보길 바라며 만든 한상 차림 메뉴랍니다. 이것도 다 안 먹을 줄 따게. 이거 성게국은 이거 저 비양도 비양도 성게. 이게 비양도 성게. 우리 아저씨가 저그 해녀배 해. 아, 그래서. 성게가 이게 색감이 봐봐. 야. 아이고 이거. 봐봐. 이거 다 밥 좀 말아가지고. 아이고 호강임죠. 아이고 호강임죠. 옥돔살 다 올려가지고 미역국 다 할게. 아이고 복스럽게도 먹음죠. 마셔봐. 또 갈치 바르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아유 큰 뼈 싹 바르고 성게 잔뜩에 갈치. 이 추루그냥 팔랑 먹으면 뼈가 하나도 주게. 여기 한림 해안로가 어판장 바로 배가 이렇게 딱 정박해서 바로 잡아와서 바로 여기서 이제 손질해서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신선한 걸 먹을 수 있는 이런 곳, 이런 게 진짜 찐 맛집 아닐까요? 한 줄병 나도 모르게 한 그릇 뚝딱.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바닷바람을 쐬어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덥고 맨날 허약해져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오는 것 같고 요즘 좀 힘들어요. 아이고 좀 맛있는 거 담백한 거 없나? 시원한 거. 시원한 음식을 찾는다고요? 영양 보충 음식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떨까요? 이게 또 한치가 또 이렇게 또 제철 아닙니까? 그래서 한치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치 먹으러 왔지만 여기는 보말 전문점이라는 거. 여기 사장님이 보말 전문가래요. 이렇게 많은 보말 한꺼번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청나죠? 이거는 회국수도 아닌 것이 물레도 아닌 것이 그리고 안에 있는 건 칼국수면이야. 직접 반죽해서 지금 여기 보면 와, 이게 지금 반죽이 지금 가득 지금 저장돼 있는데 칼국수예요. 직접 뽑은 칼국수면. 독특합니다. 이런 물레 비주얼에 안에는 칼국수가 있어. 그리고 위에는 한치에 싱싱한 냉동된 이 한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맛있겠다. 쫄깃함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국물도 시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적절히 매콤한 게 입맛을 돋궈주더라고요. 칼국수면이 굉장히 쫄깃한데 그 옆에서 딱 씹히는 그 한치의 이건 쫄깃이라고도 말 못하겠어. 이게
쫙 녹진한 것이 마지막에 그 한채의 껍질이 쫙 씹히면서 아닥아닥 하는 그런 쫄깃함. 사장님, 이게 면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아, 이거 또 이 사장님만의 이게 면 노하우가 또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네. 노하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밝힐 수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다 저희 전분, 찰밀가루 한 5가지 정도 들어가요. 그거 반죽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숙성해서 그러면 쫄깃쫄깃해져요. 이렇게 먹고 이번에는 보말 덮밥입니다. 자, 그냥 다 보말이야. 딱 고소한 참기름 향에 그냥. 여기서 잠깐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보말 이야기입니다. 일반 분들이 보통 아시는 게 이제 알고 있는 보말이 먹보말이에요. 근데 이게 먹보말. 예, 이제 수심에 따라 가지고 이 모양이 틀려요. 제일 깊은 바다에서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수들이 세분하거든요. 여기 그림처럼. 육지로 올라올수록 이제 모양이 동글동글동글해져요. 아. 육지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참보말이에요. 참보말. 예. 보말이 너무 좋아. 동글동글한 참보말은 덮밥에 쓰이고요. 각지의 수두리 보말은 갈아서 보말죽 등에 사용된대요. 이거 다 먹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수많은 보말 전문점들이 있지만 한림 해안로에 오면 보말 전문가가 해주는 보말 요리가 있다. 한림항이 옆에 있어 다양한 수산물이 발달한 한림해안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체험 가능한 낚시 체험부터 싱싱하면서도 맛있는 수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들까지 도민들도 관광객도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곳 한림해안로로 놀러오세요. 습하고 덥고 만만찮은 여름을 나려면 시원함이 필수지. 도심과는 조금 떨어진 한가로운 공원 근처. 이런 곳에 있을수록 맛집이라는 거 아시죠? 오픈런 아니면 무조건 웨이팅을 해야 하는 곳. 저희 가게는 22년째 설대 콩수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처음에는 한번 검은 콩, 좋은 콩, 설대 콩을 해보자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온 것 같습니다. 콩물은 국내산 최정상의 그 상품인 설대 콩으로 해서 바로 끓는 물에 삶는데 그 삶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좀 많이 삶아버리면은 매주 냄새 나고 덜 삶으면은 그 비린내, 특유의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 조정이 아주 중요해요. 우연히 선택한 서리태지만 20년 넘게 맛을 내고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당일 판매가 원칙이라 매일 새벽 일찍부터 콩을 삶고 갈아냅니다. 잘 갈아진 콩물은 급속 냉각기에 넣어 차갑게 식혀주면 끝. 우와, 콩물이야 크림이야? 그 최상품 밀가루에다가 그 콩 삶은 물, 삶은 그 콩물 진국으로 해서 일반 물은 붓지 않고 그 국물로 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콩물과의 조화를 위해 면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콩가루도 넣어봤다가 콩물도 넣어봤다가 오랜 연구 끝에 지금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셨답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뽑아내는 면은 주문과 동시에 끓는 물로 입수. 고명 올리고 오이 넣고 토마토 넣고 했었는데 고기는 좋아요. 근데 아예 콩 본연의 맛만 내자 우리가 해서 고명을 없애고 콩물로만 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면과 콩물만으로 승부를? 와, 오히려 더 힙해. 고기 만두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특이하잖아요. 일반 밀가루가 아닌 감자피 투명으로 나오거든요. 그 만두 자체가 맛있다고 그래요.
김치는 내일 오전, 오후 2차례 담고요. 김치를 담는 과정에서 콩밥이 들어가요. 고춧가루, 고추, 배추는 물론이고 모든 그 국내산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처음엔 이게 다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드셔보시라고요. 콩국수는 저희가 안제품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말아 드시면 되는데 손님 기호에 따라서 설탕을 드신 분, 조금 더 고소함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을 첨가하신 분도 계세요. 자고로 전라도에서는 콩국수에 설탕이지라 소금은 찌끔만. 단 얼음을 넣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얼음을 넣게 되면은 농도, 염도 그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갑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야, 오픈과 동시에 몰려든 손님들. 점심때만 300~400명의 손님들이 찾는다고 하니 콩국수집에 불나겠네. 너무 맛있어요. 콩국수, 여기는 서리태 콩국수는 제가 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먹었는데 다른 데는 이 서리태 콩국수를 쓰지 않더라고. 콩을 이 생크림처럼 부드럽고 너무 고소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나눠 먹고 싶죠? 당연히 포장 판매도 가능하답니다. 홈세트는 유통기한 이틀이에요. 오늘 사가시면 내일 안으로 다 드셔야 되는데 저기 놀러 가신 분들이나 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홈세트를 많이 사가셔요. 앞으로 목표는 뭐 있겠습니까? 이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 맛 변치 않고 계속 하는 게 목표고요. 건강하락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찾은 충장로. 요샌 어디가 핫한가? 충장로에 용? 실내도 용만큼이나 봄상치 않은데? 저희 매장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중국 요리와 그리고 홍콩 요리를 퓨전시킨 중식당입니다. 인테리어 컨셉은 일단 네온 사인으로 홍콩의 거리의 화려함을 일단 살리게 됐고 중국에 있는 가정집 같은 안락함으로 이제 조화롭게 구성했습니다. 메뉴도 엄청 다양한데 어떤 게 맛있나요? 저희 매장 대표 메뉴는 짬뽕과 짜장이 일단 가장 대표 메뉴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거리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차오미인이라는 면 요리와 그리고 듀록 삼겹살로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만든 듀록 동파육 덮밥이라는 메뉴가 저희 대표 메뉴입니다. 짜장과 함께 중식을 대표하는 메뉴다 보니 더욱 기준치가 높은 짬뽕. 일단 저희가 짬뽕 종류는 해물짬뽕, 그리고 차돌짬뽕, 크림짬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메뉴는 차돌짬뽕을 추천을 드리고요. 차돌짬뽕은 일단 저희가 불맛이 되게 진하고 진한 육향이 나가지고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원한 면 요리를 찾아왔는데요. 닭다리살과 즈마장이라는 이제 땅콩 소스를 곁들인 이제 중화냉면이라는 메뉴와 여러 가지 해물과 그리고 짬뽕 육수를 그 냉면 육수와 섞어서 만든 해물 냉짬뽕이라는 메뉴, 이렇게 두 가지가 그 여름철 메뉴입니다. 뜨끈하고 칼칼한 짬뽕을 시원하게? 상상이 안 되는데? 우선 익숙한 중화면을 익혀 그릇에 담아두고 각종 채소와 해물을 넣고 터프하게 볶아.
여기까진 일반 짬뽕이랑 비슷한데 면에 꽁꽁한 냉면 육수 부어주고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양파와 오이 등의 고명을 올려준 다음 볶은 채소와 해물을 올려서 마무리. 이름도 만드는 과정도 비주얼도 낯설다 냉짬뽕. 호불호 없는 약간 자극적인 맛이다 보니까 한번 찾으신 손님들은 지속적으로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일식에 있는 라멘 그 맛과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좀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탕수육과는 또 다른 매력의 쫀득한 꿔바로우. 콩가루로 고소함을 더하면 인절미 꿔바로우 완성! 일단 냉면 육수와 짬뽕 육수가 잘 섞이도록 잘 저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려드린 야채와 면을 반드시 같이 드셔야 진정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원새콤하지만 그렇다고 물냉면 맛은 아니고 차가움 속에서도 느껴지는 불맛. 새로운 것에 열과 가는 MZ세대가 특히 좋아할 맛인데 독특한데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들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맛집 투어를 많이 다녔는데 솔직히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면에서 쫄깃한 그 식감하고 뭐 차가운 부분하고 어울려지는 맛들이 너무 좋았고, 여기 가게 컨셉이나 지금 충정로 이런 데가 있는지 몰라서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냉짬뽕은 물론이고 다른 메뉴들도 다 평균 이상.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중식. 주기적으로 생각나는 중식. 이번 여름에는 새롭고 다채로운 중식에 도전해볼까요? 제가 홍콩 요리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중식을 되게 좋아해서 홍콩 음식을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고요. 충장로를 대표하는 중식당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와 삶을 짓는 건축가 김옥중 교수가 새로운 예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한 5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꿈을 꿔왔던 것이 이렇게 현실로 된. 화가인 형과 건축가인 동생이 함께 만든 꿈의 공간. 평생에 걸쳐 빚어낸 형제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극 오페라로 평가받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올여름 관객들에게 웃음 폭탄을 안겨주기 위해 솔리스트 디바 오페라단이 야심차게 준비했는데요.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연습 현장을 찾아갑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이곳에 새로운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와 건축가 김옥중 교수의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인데요. 예술이라는 한 길을 걸어가는 형제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꿈의 공간입니다. 이름에서 빗섬은 김인중 신부님 호고요. 그다음에 투이는 큰형님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신부님하고 저하고 친형제로서
화가와 건축가인 저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그런 꿈을 사실상 보면 한 5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꿈을 꿔왔던 것이 이렇게 현실로 된 곳이 바로 이 빗섬 갤러리 트윈이죠. 크게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전시실. 1 전시실과 2 전시실에는 김인중 신부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평면 회화를 비롯해 유리공예 등 김인중 신부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작까지 모두 45점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양화의 기법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흑백 위주의 작품을 제1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시실에서 어떻게 색깔과 매체를 달리하면서 진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실이죠. 이 전시실에서는 이제 그 수묵화처럼 생긴 그 유화가 어떻게 다채로운 색깔과 더불어서 이렇게 채색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으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김인중 신부. 스위스 언론에서는 샤갈, 마티스와 함께 세계 10대 예술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샤르트르 대성당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곳의 성당에 그의 작품이 설치돼 있는데요. 2010년엔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신부님 작품의 뿌리는 결국 그 서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미술을 시작을 한 분인데 거기에서 단련된 그 운필력, 농담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것들을 그대로 살려서 유화의 세계 속에 구현을 했기 때문에 동시대의 서양 화가들하고 그 지점이 바로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결국은 정체성을 잘 지켜서 세계의 길로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중 교수의 건축 작업을 만날 수 있는 3전시실. 그가 그려온 드로잉과 조형 작품, 건축 모형까지 60여 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뛰어난 조형미로 주목받아온 김옥중 교수. 아주미술관을 비롯해 대전 엑스포 남문광장의 무빙 쉘터도 김옥중 교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로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크리틱도 받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언제나 반대였어요. 내가 잘 그렸다고 생각할 때는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냐고 하고 또 그냥 막 내키지 않은 듯이 그려갖고 하면 어휴 참 작품 좋다고 헷갈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단련을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자세를 큰형님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곳. 20년 전 버려진 단무지 공장을 개조해 김옥중 교수가 자신의 건축 작업실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예술의 도시 공주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를 모읍니다.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공연 또는 좋은 강연 등등 이런 다양한 장르의 예술 그 콘텐츠를 접하셔서 이곳을 찾는 분들은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는 행복한 곳, 늘 찾고 싶은 곳으로 여겨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을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리허설룸. 대전에서 활동 중인 솔리스트 디바 오페라단의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요.
코믹 오페라의 대가 로시니의 대표작 세빌리아의 이발사입니다. 로시니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쾌한 음악과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이런 음악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하나 굉장한 미식가로도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워낙에 이제 작품이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오페라, 성악가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곡들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클래식을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도 이 세빌리아 이발사의 서곡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이러한 그 음악이 굉장히 좋은 음악들로 또 이 오페라 전체가 가득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세기 스페인 세빌리아를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과 음모를 담고 있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시대를 풍자한 유쾌한 이야기와 빠른 전개, 경쾌한 멜로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봐 피가로,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네. 백정님께서 사랑에 빠지셨다. 흔히 오페라 하면 언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죠. 이번 무대는 관객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말로 대사를 전달합니다. 여기 종이도 한 장 없네. 이번 오페라에서는 노래, 아리아나, 중창, 합창 이런 노래 위주는 원어인 이태리어로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관객분들이 이 오페라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이제 한국말과 원어의 하이브리드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작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2004년 총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이영신 단장을 주축으로 창단한 솔리스트 디바 오페라단. 세계적 예술 가곡을 비롯해 우리 가곡과 오페라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준히 공연을 이어온 지역의 대표적인 오페라단입니다. 처음 시작은 출범은 이제 20명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럽에서 오페라를 공부하고 온 모든 가수들이기 때문에 오페라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을 한 2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페라를 시작한 게 이제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에 연기력까지 갖춘 베테랑 성악가들. 오페라의 특성상 노래는 물론 연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아낌없이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웃겨드릴 준비를 하는 오페라라고 할까요? 아주 시작부터 연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와 오페라 재밌네, 세빌리아 이발사 정말 재밌네 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이런 경험이 저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고 관객분들께도 되게 이 즐거움과 신선한 오페라가 이렇게 신선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오페라에 대한 이런 인식이 조금 더 개선돼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관객분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 귀족 사회를 풍자하며 해학과 재치로 그려낸 사랑 쟁탈전.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19일부터 3일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내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쾌한 선율에 위트 넘치는 대사로 우리를 찾아온 한 편의 오페라.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울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 1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하진입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 익산에 있는 왕궁리 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왕궁리 유적이 뭐지? 라고 하시는 시청자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왕궁리 유적은 이 미륵사지 유적에서 가까운 왕궁리라는 곳에 있는 백제 왕궁의 흔적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궁궐로 조성이 됐다가 어느 시점에 사찰로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동네 이름 자체가 왕궁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특이하고 매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전국에 이런 지명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왕궁급의 유적이 발견된 거니까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죠. 근데 왕궁리라는 게 정말 그 왕궁, 그렇죠. 한자 그대로 왕의 궁궐입니다. 어떤 뭐 특별하게 뭐 지정된 거 있나요? 뭐 이게 유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하나로 같이 등재가 됐죠. 저번에 미륵사지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거기도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두 곳이나 익산에 있다니. 어떻게 보면 백제 입장에서는 익산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백제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게 여러 유적이나 문헌으로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 왕궁리 유적은 남북으로 490m, 동서로 하면 한 234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의 왕궁 유적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5층짜리 석탑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에 발굴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사찰터겠거니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아, 근데 궁궐터에 이렇게 탑이 세워져 있는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탑이 있는 게 참 드문 일인데 1989년에 본격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발굴에서 사찰터 이전에 궁궐이 있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면 익산엔 누가 이런 궁궐을 만들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발굴 성과와 문헌 자료를 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동요의 주인공 무왕의 궁궐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많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왕이 그 당시 익산을 수도로 삼았다는 건가요? 그런 이제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무왕 때 익산으로 수도를 옮겼다 또는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익산 천도설이 있고요. 또 수도를 옮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제2의 수도나 뭔가 행정 수도로 삼았을 것이다라는 익산 별도설,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의 수도는 이 영래 씨 학교에 배웠다시피 백제의 수도가 서울 한성 백제, 그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죠. 웅진, 오늘날의 공주죠. 백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비지요. 오늘날 부여입니다. 사비백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 고고학적인 발견과 문헌 조사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혹시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나요? 왕궁리 유적에 가보시면 백제 왕궁 박물관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관세음 응험기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게 일본 절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이 문헌에 따르면 백제의 무강왕이 지모밀지로 천도를 해서 사찰을 경영했는데 그때가 정관 13년 639년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뭔가 무광왕 그리고 무왕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그렇죠. 이 무광왕을 무왕으로 보고 지모밀지라는 것을 익산의 옛 지명으로 본다면 익산 천도설의 중요한 근거 사료가 되는 거죠. 진짜 그게 약간 맞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최신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왕궁리 유적 옆에 있는 익산 백제 왕궁 박물관에서 최신의 여러 학설도 확인하시고 우리의 역사, 백제의 미스터리어스한 역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즐거운 역사 나들이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된 놀라운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1400년 전에 이것, 1400년 전에 이것이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좀 뜸들이시는 거 보니까 뭔가 굉장한 발견이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저 간단한 힌트를 드릴 텐데요. 우리 학자들이 이 왕궁리 유적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길이가 10.8m. 10.8m. 상당히 길죠. 그리고 폭이 한 1.8m. 깊이는 3m 이상의 큰 구덩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구덩이에 이제 밑을 가보니까 뭐 밤 껍질이라든가 참외 씨라든가 뭐 살구 씨라든가 이런 음식물들이 뭐 나무 막대기랑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음식물 저장 창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냄새가 너무 지독한 겁니다. 이게 음식물 한 1400년 썩히면 이런 냄새가 나나 싶을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뭐 그런 거였나?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발굴에 참여하신 교수님께서 야, 이런 것이 그 일본에 비슷한 게 있다. 근데 거기서는 화장실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그 흙을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냈더니 발견이 된 겁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실이 이렇게 발견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 화장실이었어요? 맞습니다. 흙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생충 알이 나왔습니다. 알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회충알, 뭐 편충알 이런 건데 옛날에 우리 백제 사람들의 식생활도 알게 된 거죠. 채식을 위주로 하셨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여기 나온 게 음식물의 잔에도 나왔지만은 나무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요만한 나무 막대기인데 이게 맨들맨들 거립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것인가요? 설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자가 아니라 볼일 볼 때 뒤처리를 위해서 썼던 우리 조상님들은 이걸 썼구나. 그렇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토일렛 페이퍼. 그럼 아마 이렇게 쓱 하고 버리는. 근데 이게 약간 재활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씻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덩이가 옆에 나란하게 총 3개가 나왔는데 길이도 비슷합니다. 이게 화장실이 3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수세식이었습니다. 진짜요? 요즘처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그런 수세식은 아닌데 이게 구덩이의 옆에 양 벽에다가 점토를 20cm 두께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코팅을 해놨던 거죠. 지하수라든가 이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코팅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좀 큰 놈들이 내려가면은 이제 나름 발효가 되고 여기 있다가 수로를 따라서 왕궁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정말 출력 있는 화장실. 나름 하이 테크놀로지였던 거죠. 지금 가보시면 발굴 현장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유적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서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볼일을 보셨구나. 그리고 박물관, 익산 백제 왕궁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문제의 그 토일렛 페이퍼 나무 막대기가 있으니까 이거구나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 궁궐이라고 해서 사실 24시간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볼일도 보고 휴식의 공간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이게 또 놀라운 발견이 계속 되풀이되는데요. 이 왕궁 유적을 발견을 하고 발굴을 해보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이 고대 우리 백제의 정원 유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원 유적이요? 후원이 아주 멋지게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던 거죠.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서동요 설화에서 이 공주를 위한 혹시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이 아름답게 꾸며진 이제 뭔가 기암 괴석도 갖다 놓고 물이 좔좔좔 부불부불 흐르고 조그만한 정자에서 달 밝은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분위기 있게 하지 않았을까? 또는 뭐 무왕이 아니더라도 많은 백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하는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그런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세계 속의 이 백제를 또 왕궁리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백제가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새롭게 재탄생했으니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되신다면 왕궁리 유적을 가보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백제 왕궁박물관에서 그 문제 그것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